서울 양천구 탁구장과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수도권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6월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들어 국내 신규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진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감염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숨은 감염자 또는 깜깜이 감염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숨은 감염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수도권은 실제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숨은 감염자와 인구 밀집도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용인의 큰나무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보호센터의 경우 입소자들이 고령이라 감염에 취약한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말씀하신 이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 예, 광영 어르신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시작 자체가 탁구장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탁구장에서 용인 큰나무교회로 옮겨왔고 이게 광명에 있는 어르신 보호센터로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양천구 탁구장의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 클럽발의 어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가 원인이 됐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사회 전파, 더군다나 최근에 하루에 약 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50명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단 이런 어떤 그 지역사회의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내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시적으로 전환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광명 어르신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센터거든요. 그 센터 이외에도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확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교로 번지지 않게 현재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이런 더위가 혹시 코로나19의 변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하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궁금한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온의 환경에서 활성이 크게 낮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감염되어 있는 숙주, 즉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온도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대부분 우리 건물 내에서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그 곳이 건물 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온도하고 실제로 내부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외부 온도의 영향을 크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약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2차 전파가 거의 없다는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은 정말 복잡한 문제이고 아직 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런 WHO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과거에 WHO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무증상 감염을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은 이게 특이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는 무증상 감염을 기본적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A형 간염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증상을 일으키고 증상이 있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특이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무증상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증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정도라든가 아니면 잠복기 중에서 어느 시기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버드대 연구진이 코로나19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황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네. 코로나19의 발원지에 이어서 이제는 발병 시점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최근에 이제 우한 병원 5곳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뭔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2018년 10월과 2019년 10월에 일일 평균 주차장의 차량 수를 비교 분석했더니 최소 26%에서 최대 91%까지 차량 수가 증가했다. 이런 근거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 실제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기나 아니면 설사에 대한 검색량이 동일 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아니라 훨씬 이전인 8월에 처음 중국에서 유행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문이 현재 투고돼 있는 상태고 현재 그 동료 평가 과정, 즉 리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아무래도 요 근거들, 보도되고 있는 근거들이 간접적인 증거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 맞는지 그 결론은 내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기됐던 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CDC로부터 인위적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라는 논란과 더불어서 하나의 의혹이나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